20세기 한국 소설 32 권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한승원 조정내외 백시종의 해고는 해방 이후 혼란기 어머니 청산댁과 아들 나의 삶을 통해 가족 해체와 시대의 상처를 그린 소설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청산댁은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모성애로 버팁니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과 빈곤, 가족의 죽음 등 연이은 시련 앞에서 결국 가족은 흩어지고 청산댁 역시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작품은 시대의 경랑 속에서 가족이 겪는 상실과 슬픔, 그리고 모성의 힘마저 꺾이는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유재용의 누님의 초상은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해방, 6.25 전쟁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 38선 이북 김하군 창도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립니다. 총명했던 누님은 일본 유학 후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해방 후 친일파로 몰려 고초를 겪고 소련군 장교와의 인연으로 가족의 월남을 돕습니다. 형님은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산에 취직하고 해방 후 소련군을 환영했다가 파면당해 월남합니다. 6.25 전쟁 때는 의용군과 국군에 번갈아 참여하다 전사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님 역시 소식이 끊기며 가족의 상처만 남습니다. 한승원의 목선은 남해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과부 양산댁이 소유한 목선을 둘러싼 세 남녀의 갈등을 그립니다. 석주는 오징어 잡이로 돈을 벌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양산댁의 목선을 빌렸으며 겨울에는 그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자 양산댁은 목선을 태수에게 빌려주기로 하면서 석주와 태수 사이에 목선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목선은 여성성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인물들의 욕망과 삶의 애환, 바닷가 사람들의 강인한 생존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승원의 아리랑별곡은 마을의 세도가 아버지를 둔 정수복이 권력을 믿고 또래들을 억누르며 자라지만 시간이 흘러 몰락합니다. 반면 가난했으나 성실하게 살아온 나는 노력 끝에 부자가 되어 삶이 역전됩니다. 소설은 어린 시절의 신분과 환경이 인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세월이 흐르며 뒤바뀐 두 인물의 처지를 통해 인간 삶의 아이러니와 덧없음을 담담하게 그립니다. 조정래의 청산댁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월남전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한 농촌 여인 청산댁이 겪는 고난을 그립니다. 남편은 징용과 전쟁으로 잃고 두 아들 중 한 명은 병으로 불구가 되며 둘째 아들 만득이마저 월남전에서 전사합니다. 이 딸은 가족의 죽음과 가난 속에서도 청산댁은 남은 손자를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녀의 삶은 시대의 아픔과 모성, 그리고 끝없는 인내와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조정래의 유영의 땅은 머슴의 아들 만석이 비천한 신분과 가난, 주인 집의 횡포로 가족과 삶을 송두리째 잃고 증오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6.25 전쟁 후 인민군에 의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 주인 집안에 복수하지만 아내와 인민군 대장의 불륜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 대가로 부모와 아들마저 잃은 만석은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연명하다 두 번째 아내마저 도망치자 마지막 남은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고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단과 가난, 시대의 비극이 한 인간의 삶을 짓누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은희, 최호석 두 평론가의 이메일 대담 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유재용, 한승원, 조정래, 백시종 이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텐데요. 네, 이분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 그러니까 해방, 전쟁, 분단 이런 것들과 아주 깊이 얽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격동의 역사가 어떻게 이분들의 문학적 바탕, 그 원체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뭐랄까 한이라든가 생존, 실용주의 같은 주제들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님의 초상이나 목선, 청산댁 같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작가분들 다들 해방 전후에 태어나서 한국전쟁과 그 이후 시대를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호석 평론가는 그 이데올로기 문제라는 게 이분들에게는 그냥 머릿속 개념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겪은 아주 현실적인 경험, 그러니까 원체험 같았다고 지적해요. 유재용 작가부터 좀 볼까요? 유재용 작가. 원래 지주 집안이었는데 공산 치하에서 재산 다 뺏기고 월남도 했고요. 전쟁 중에는 또 병마와 싸우고 개인사가 참 순탄치 않았죠. 그 대표작 누님의 초상이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거기 나오는 누님 캐릭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부터 전쟁까지 세상이 막 뒤집히는데 거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요. 딱 실용주의자. 맞아요. 이상주의적인 오빠나 좀 보수적인 아버지랑은 완전 다르죠. 현실을 딱 잡고 헤쳐나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누님도 인민군 장교를 참전했다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는 좀 달라지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네,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때는 그 이전의 어떤 낙천성 같은 걸 잃어버리죠. 이게 한국전쟁이라는 현실이 너무 거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작가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쓴 것도 누님 개인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간 한 가족의 비극,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 같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큰 파도에 휩쓸린 가족 이야기로 읽히죠. 다음으로 한승원 작가를 좀 볼까요? 전남 장흥 출신이시고 그 지역의 역사, 특히 여순 사건이나 한국전쟁 같은 경험들이 작품에 많이 녹아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호석 평론가는 한승원 문학의 키워드로 한, 그리고 생명력을 꼽는데요. 특히 생명력은 굉장히 원초적인 성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고 봤어요. 그 바다라는 공간도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니라 작가 본인이 실제로 농사짓고 김양식하고 했던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등단작 목선에서 그 석주라는 인물이 양산댁에게 보이는 행동, 약간 폭력적이죠? 강간 미수인데 이게 단순 범죄로만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작가는 아마 그 과부와 호랍이라는 인물들의 절박한 상황, 또 성에 대한 어떤 작가 나름의 시선, 그리고 그 사건 전개의 필연성,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은 참 인상 깊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먼 바다의 한 점을 바라보는 거. 네, 그 장면. 갈등을 넘어서서 뭔가 고된 운명에 대한 깊은 공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아주 빛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별곡은 제목부터 딱 한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징용간 남편, 월남전 간 아들, 심지어 손자까지 다 잃은 할머니 이야기잖아요. 손자 무덤 앞에서 아리랑 가사 시임리도오 못가아서 발병 난다. 이걸 듣고 할머니가 혼잣말로 발병도 안 나고 잘만 가더라. 이렇게 을조리는 대목. 와, 이게 정말 한인가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한의 정수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역사적 폭력 앞에서 삶이 부서지면서 쌓인 감정. 그런데 그게 그냥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사처럼요. 잘만 가더라. 네, 그 한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 한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기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비극 속에서도 삶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또 한승원 문학의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은 태백산맥, 아리랑 같은 대하소설로 워낙 유명하시지만 초기 중단편들도 중요하다고 평가받죠. 그럼요. 그 작품들이 이후 대작들의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나 한국전쟁 같은 작가 본인의 경험, 또 도시빈민이나 노동자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많이 다뤘거든요. 아마 1980년 광주가 작가에게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청산댁이라는 작품은 어떤가요? 청산댁. 빈농 출신 여성이 일제강점기부터 월남전까지 정말 여러 겹의 억압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은 여성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여성을 민족 순환의 상징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품 자체는 그 상징을 넘어서서 생존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유영의 땅은요? 제목 그대로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난 만석이라는 인물에게는 어디든 다 유형지, 귀양살이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앞두고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게 단순히 옛날이 그리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뭐랄까, 개인의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과거의 문제들,
그게 개인사이면서 동시에 민족 전체의 상처이기도 한 그 문제를 어떻게든 좀 매듭짓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죽죠. 네, 그 죽음이 어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만석의 죽음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혹시 역사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시종 작가의 해구를 짧게 언급하셨는데 여기서의 바다는 또 한승원 작가의 바다와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네, 좀 다릅니다. 한승원의 바다가 그래도 삶의 터전이라면 백시종의 바다는 뭐랄까 인간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어떤 거대하고 추상적인 힘 같아요.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이나 운명처럼요. 아버지의 욕망 때문에 아들이 위험해지는 설정도 좀 그쵸. 네,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서서 어떤 회한, 자기 파멸 같은 비극성을 더 강조하면서 독자에게 깊은 씁쓸함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메일 대담글을 통해서 유재용, 한승원, 조종래, 백시종 작가들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한국 현대사의 그 질곡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인간 군상의 여러 모습을 좀 엿봤습니다.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도 있었고, 응축된 슬픔인 한, 또 원초적인 생명력,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와 마주하려는 몸부림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글쎄요. 이 작품들은 결국 거대한 역사라는 힘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버티고 때로는 부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삶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재용 작가의 누님이 보여준 그 놀라운 현실 적응력, 한승원 작가의 할머니가 보여준 한의 승화, 또 조종래 작가의 만석이 짊어진 과거의 무게, 백시종 작가의 아버지가 느꼈을 법한 처절한 회한까지 정말 인간 정신의 여러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죠. 네, 듣고 보니 이 작가들의 이야기는 주로 생존과 인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님의 초상의 누님이나 청산댁 같은 인물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 극한 상황에서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는 본능 혹은 그 실용주의는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 실용주의가 현실과의 타협 혹은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리는 그 경계는 어디일까? 이건 당신께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